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법규 파트, FP 기본 법규인데요. 15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고, 사실 법이라는 게 깊이 따지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찾고자,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산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법규 파트만 뽑아서 배우는 거니까 아주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게 물수변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공부하시다가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운데 하면 이 법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물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법이라는 게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 제1절 민법의 기본 이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도 물권과 채권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1. 민법의 개념 보시면 민법이라는 게 뭐라고 나오죠? 사인 간의 생활관계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수많은 법률 관계들이 생길 텐데요. 그거를 해결하는 법이 뭐다? 바로 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의 기본 원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기본 원리들, 원칙들이 있을 텐데요. 이 기본 원칙 중에 좀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2-1 보시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소유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하고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그 비싼 폴더폰이 있다고 봐요. 그 비싼 폴더폰 가지고 라면 집게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2-2를 보시면 사적 자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적 자치라는 게 뭐냐면 법질서 한국에 내에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법률관계 형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법의 한계 속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가 돈을 많이 번다는데, 근데 마약 거래에 자유를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의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 2-3을 보시면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4를 보시면 사회적 조정의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민법에서 자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계약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자꾸 그 소위 말하는 갑을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계약들, 좀 강요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민법의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즉 약자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조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요즘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먼저 나오죠.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간에는 둘째 줄 내려가시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방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가시면 권리 남용 금지라는 같은 논리의 말이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남용으로 인정이 되면 권리 행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폭리행위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한쪽이 가져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연초만 되면 이번 기회는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헬스클럽에 딱 가니까 그쪽 매니저라는 분이 1년으로 계약하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보름만 지나면 헬스장에 갈 수 없는 10가지 이유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못 간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해지를 하러 딱 갔더니 그 매니저가 하시는 말씀이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계약서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물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일방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은 아니잖아요. 뭐 소비자 보훈이든 구제받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일방이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보는 그러한 것들은 사회적 조정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무효화시키거나 배상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4가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3. 민법의 기본 구조 보시겠습니다. 3-1. 권리와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라는 건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여 존재되는 것이다. 즉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때야 돼요? 팔기로 한 사람은 물건을 넘겨줘야 되겠죠. 사기로 하는 사람은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줘야 되겠죠. 이 두 개가 상호 대립이 되는 거겠죠. 자, 3- 법률 관계의 주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권리 의무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만이 권리 의무가 주체가 돼가지고는 이 발전하는 경제 상황을 다 반영을 못하니까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사람처럼 인정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S전자라는 회사가 예금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S전자는 예금 계약도 할 수 있고요. 대출 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 걸어와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경리부 직원이나 재무 담당 직원이 와서 대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건데 법계약은 그 외피는 법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법인이, 즉 사람이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법인을 계약의 주체로서 인정하려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떤 형태나 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뭐죠? 자연인은 살아가면,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 의무를 갖는 거고요. 법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지 이게 이제 정식으로 법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뭐냐? 등기입니다. 등기. 그래서 법인은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기라는 게 뭐냐? 등록하여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때 보면 이 회사 법인의 본점이 어디고 누가 대표이고 뭐 자본금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법인이 있구나. 이러한 법인과 계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등기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보니까 청산 종결시까지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러면 이 법인이 뭐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청산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청산할 때까지는 이 법인이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3-3에 보시면 법률 관계의 객체라고 나옵니다. 객체라는 게 그 대상이라는 거죠. 이 법률 관계의 객체, 즉 대상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다 그러면 뭐예요? 주택이라는 대상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자, 근데 주의하실 거,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행위. 물권의 객체는 어떤 물건일 거고요. 물건. 그리고 채권의 객체는 행위라는 거. 요쪽 기억을 해주세요. 뭐 참고로 친족법상 권리의 객체는 신분상의 지위이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3-4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한번 읽어보니까 법률 행위, 즉 계약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의 발생과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이제 법에 관한 내용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말이 어렵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법원에 가보시면, 법정에 가보시면 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해요. 그러면 그게 억울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잘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예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은행 예금 계약이 예시가 들어있어요. 뒤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예금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카운터에다가 100만 원을 딱 올려놓으면서 고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할래요? 라고 했으면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느냐? 확인입니다. 확인. 은행원이
100만 원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야 그게 예금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고객이 100만 원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이게 99장인지 101장인지 만 원짜리가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게 정확히 확인이 돼야지 예금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기예금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창구에 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럼 언제 되느냐? 은행이 예 알겠습니다. 승낙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돈을 확인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정기예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 정기예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어떤 의무 권리가 생겨요? 은행은 이를 잘 관리해야 되고, 만기에 어때요?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고객은 어때요? 만기에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의무,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은행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권리 관계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은 만기의 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고객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법률 행위, 즉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4, 물권 보시겠습니다. 물권. 4-1을 보시면요, 의의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물권과 채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그게 물권이고요. 채권은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두째 줄 내려가시면 채권은 행위를 객체로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에 물권은 대상이 물건이고요. 채권은 행위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4- 물권의 효력이 나오죠. 자,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우선한 소유권만이 성립한다. 그렇죠? 네 거인든 내 거인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랑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현실에서는 물건에 관해서는 내 거이냐 아니냐인 거죠. 정확히.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선한 소유권만이 성립하는 것이죠. 네 거일 수도 있고 내 거일 수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당권 같은 제한 물건은 병전적 양립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이 있는데 이게 내 거예요. 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살려니까 비싸잖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1순위로 저당권을 잡힐 수가 있어요. 은행에. A은행에 대출을 받았고요. 저당권을 받았고 이게 제한물권이죠. 담보권이니까. 그러면 이거 갖고 부족해 갖고 생활하다가 또 2순위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또 빌렸어요. 그럼 저당권이 2순위가 있는 거죠. 저축은행. 이게 병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3순위, 4순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당권이 앞서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자, 소유권이 있고요. 이렇게 제한물권, 담보권이 있는 경우 어느 게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소유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되면 소유권이 바뀔 수도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자, 채권 비교해서 꼭 봐주세요. 채권이 우선하는 효력이 어떤 것이냐? 자, 물건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당연히 우선하겠죠. 채권보다는 물권이고. 여기서는 물건간이에요. 물건과 제한물건은 뭐예요? 제한물건이 우선하는 거고요. 물건과 채권은 물건이 항상 우선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둘째 줄,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 자, 이런 것들은 물건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물건이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데 일반적인 그 단순한 소위 말하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한 전세라는 말이 있죠. 전세. 이거는 채권이거든요. 물건이 아니라. 전세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물건이 되는 거고요. 전세는 행위죠. 내가 전세 계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해서 살다가 만기가 되면 어때요? 반납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채권이거든요. 채권. 돌려받는 그 행위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한 전세는 어때요?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조적인
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과 대등한 효력을 하려면 단순한 전세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마치 물건인 것처럼 순위 인정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보조적 안전장치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을 보시면 물권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101동 101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101동 101호를 구매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구매를 해야 돼요? 주인하고 정확히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제도의 의 보시면 물건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식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공시라고 한다. 공시라는 거는 공적으로 볼시, 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시의 방법 보시면 부동산은 어디 안 도망가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여 기록하면, 즉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동사는 움직이잖아요. 가령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동사는 점유를 그 공시 방법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명인 방법이라는 게 그 밑에 나오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산에 가다 보면 요거는 주인이 있는 것이니 건드리지 마시오. 뭐 이렇게 편말도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명인 방법, 팻말 등 자, 이런 것들을 세우는 방법으로 나의 것임을 관습적으로 공시 방법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시면 공신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공신력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해서 관리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모두 밝혀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4-4 부동산 물건의 변동 바로 위에 보시면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비용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 좀 주의해서 봐주면 좋겠네요. 독일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등기가 진실과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를 믿고 매매를 했는데 진정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경우는 거의 없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4-4 보시면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 나오죠. 가번에 보시면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라고 나오고 첫 번째 줄에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자, 이 어떤 아파트의 101동 101호의 주인은 누구예요? 등기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잔금 치르고 그 서류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법무사를 시켜서 등기를 하죠. 왜냐하면 등기한 자가 소유자거든요. 심지어는 만약에 사기를 쳐갖고 101동 101호를 두 사람한테 팔았다고 쳐요. 같은 101동 101호인데. 그런데 둘 다 주인이라고 주장했을 텐데 법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을 아마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제일 먼저 뭐 한다? 등기를 한다. 왜? 부동산의 물건의 변동은 어떻게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4-5 보시면 이제 물건이 어떻게 소멸하느냐? 없어지거나. 그렇죠? 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20년이 되거나 공용징수라는 건 수용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판교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논밭을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런 걸 공용징수라고 하고요. 포기하거나 혼동. 자, 이런 것들 종류도 살펴보시다. 멸실은 없어지는 거고요. 자, 소멸시효라고 했죠.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점유, 가지고 있는 거, 유치, 담보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 버리면 물건은 포기할 수 있고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거니까.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거죠. 내 거니까. 그 다음에 근데 부동산 물건은 포기해야 되겠죠. 등록하에 기록하니까. 그래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거고요. 물건의 혼동,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집을 갖고 있는 A가 B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우니 그냥 내가 좀 싸게 팔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B가 이 아파트를 사버린 거예요. B가 저당권을 갖고 있던 B가 이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내 거가 됐는데 저당권도 의미가 없잖아요. 내 집을 담보로 내가,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라는 겁니다. 혼동. 자,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1순위가 이렇게 있고 2순위는 제3자인 C가 뭐 가지고 있다고 봐요. 뭐 어떤 은행이라고 치면. 자, 그런데 내 소유의 물건에 내 저당권이니까 의미는 없는데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이 순위 효력이 있거든요. 1순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익이 있기 때문에 자동 소멸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래서 순위에 실익이 있으므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동이라고 해서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소멸이 되는 게 맞는데 후순위자가 있다면 순위에 실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4-6을 보시면 기본 물건이라고 있죠? 예, 점유권과 소유권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철학적인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점유와 소유를 분리해서 이해했다는 거, 그 오래전의 말이죠. 신기해요. 이게 다 독일에서 나온 법학이라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가 무슨 이런데 TV를 보니까 인도 식당 주인이 인도 식당에서 제가 식사를 하고 모자를 두고 왔어요. 아차, 내가 식당에 모자를 두고 왔네. 그래가지고 모자 찾으러 딱 가니까 식당 주인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 모자는 제 겁니다. 제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했더니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는 너의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내 것이다. 이건 뭘 헷갈린 거예요? 소유권과 점유권을 헷갈려 하는 거죠. 예,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언니 옷을 입고 나갔어요. 소유권은 언니한테 있는 거지만 동생이 옷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 그 자체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알고 보면 되게 뭐랄까 재밌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자, 일단 점유권이라는 게 뭐냐?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 지배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세라는 게 뭐예요? 전세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간을 점유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분리되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나번에 보시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가로 1번에 집밖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건물이 이제 땅에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있고요. 등기도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위에 계속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게 공동으로 이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건물, 아파트, 거주지를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죠. 아파트 부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1동 101호 땅이에요.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쭉 내려가 보시면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데 아파트 같은 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지 등기부가 폐쇄되고 건물에 흡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뭐라고 있냐? 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파트 매매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 땅인가? 여기서부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전체 땅에 몇 분의 몇 이렇게 되는 거죠. 평수가 넓으면 땅 지분이 좀 더 많은 거고 아파트 평수가 좀 작으면 지분이 좀 적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형태로 존재된다. 대지 사용권, 즉 지분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공동소유라는 게 뭐냐? 함께 소유하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유. 공유라는 건 뭐예요? 잘생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2명이었는데 아파트가 있다는 건 뭐예요? 2분의 1씩. 따로 유언이 없었으면 n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함께 소유하는 방법이고요. 합유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조합 같은 거죠. 공동 운용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지분이 있긴 한데 지분을 함부로 이렇게 넘기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합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를 짓는데 내가 헌금을 절반을 냈거든. 그러면 이 교회의 절반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신도들의 전체의 소유인 거지 목사님 소유도 아니고요. 그래서 총유라는 건 자기 지분 자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지분 자체도 없는 거죠. 가장 강력한 어떤 집합 소유라고 해야 되나? 네. 자,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구별하는 것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예로 이해하시면 될게요. 예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유는 가장 일반적인 공동 소유하는 방법이고요. 자기 지분이 딱 있고 자기 지분을 넘길 수도 있고, 합유는 공동 사업 목적으로 조합 형태, 지분이 있으나 개별 처분은 안 되고요. 총유라는 건 자기 지분 개념도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 용익 물건이 있죠. 용익 물건. 라를 보시면 담보 물건이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종류를 구별하는 거. 종류와 그 의의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용익 물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용 수익,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지지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전. 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도 이렇게 외웠어요. 지역권, 지상권, 그 다음에 그렇죠. 지지전, 전세권 이렇게. 자, 그래서 용익 물건은 뭐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지상에 있는 그런 구조물 같은 거를 소유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가장 좋은 사례가 뭐냐면 그 한정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전선이 지나가는데 철탑을 세우잖아요. 산에.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산에 이제 물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철탑을 세우게 되면 그 철탑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지상권을 그리고 우리가 지역권은 뭐냐? 일정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용하겠어요? 라고 했으면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은 아시죠? 전세권. 전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라는 겁니다. 물권.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등기가 되겠죠? 등기가 되겠다. 그래서 전세가 아닌 채권이 아닌 물권에 된 거예요. 이게 물권이니까요.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방과후 3번에 전세권이라고 있죠. 그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물권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옆에 등기라고 적어놓으세요. 물권이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세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다. 전세라는 건 단순히 채권이고 물권은 아니에요. 이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하나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좀 살기 싫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 또 임대할 수도 있는 그럴 수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 거 전세를 들어가시면 어때요? 전세 들어가시면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잘 안 해주죠. 자, 그래서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 그렇죠? 경매 청구 이런 게 훨씬 더 심플하고 단순하고 강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용익 물권이 아니라 이제 담보물권이에요. 이 종류 잘 구별하셔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제는 담보물권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 보시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게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이라는 게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죠. 건물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시면 가끔 지어지다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보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설 대금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들어놓는 거지. 유치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우리가 구두 닦기 위해서 구두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구두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구두 닦으신 분은 구두를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유치할 수 있는 거죠. 담보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런 것들이 유치권이 될 거고요. 자, 질권은 뭐예요? 동산을 담보 잡을 때 쓰는 겁니다. 질권은.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유치권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하는 거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방가로 2번에 질권 보시면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물건이다. 그래서 질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입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다. 예금은 뭐예요? 그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방가로 3번에 저당권이 나오죠. 자, 부동산은 저당권을 잡습니다. 부동산, 동산은 질권, 부동산은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뭐냐? 두 번째 줄에 만약에 상환받지 못하면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데 그 밑에 근저당권이 나오죠.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저당권의 이 근자가 뿌리근자예요. 뿌리근자.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읽어볼게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첫 번째 키워드 장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결산기에 채권 최고액. 두 번째 키워드 최고액.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그래서 저당권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그러면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 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중간에 내가 대출을 갚고 했더라도 그 근저당권 미래에 채권 최고액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계속 그 갚았다가 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할 때마다 돈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에 또 갚았다 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날고 하는 거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뿌리 근. 근데 어디까지? 채권 채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보통 120% 정도 저당권을 설정하거든요. 그러면 1억을 빌리면 1억 2천만 원을 설정합니다. 그 연체이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계속 그러니까 1억을 빌렸다.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계속 들고 날고 할 수 있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방가로 5번에 재당 바로 위에 보시면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하더라도 새롭게 채권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근저당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전부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보시겠습니다. 채권. 채권은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물건이 아니라. 5-1 채권에 보시면 5-2 금전 채권 가장 일반적인 거죠. 돈 빌리고 받고 금전의 급부 주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5-3의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보시면 채권 양도 방가로 1번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이 뭐예요? 누구한테 줄게요 라고 지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양도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양도할 때는 통지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 통지나 승낙이 있는 그것에 대한 문서,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라는 게 뭐냐면 그 날짜에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시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방가로 2번에 지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음 같은 거예요. 어음. 그러면 어음은 그 어음을 소지인한테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음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정한 자에게 변제하며 증권적 채권이다. 유가증권에 된 거라는 거죠.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이고 밑에 줄 보시면 증서에 배서하여. 배서라는 게 배자가 뒤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시한 사람한테 주니까 지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연속이 나와야 되겠죠. A는 B에게, B는 C에게. 어디에 나오냐? 뒤에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배서라고 한다. 그래서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가 됩니다. 자유롭게 양도가 되는 거죠.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 계속 양도될 수 있습니다. 방가로 3번에 무기명 채권이 나오죠. 무기명이라는 게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양도성 정기예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지인에게 변제합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 얼마든지 양도가 될 수 있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소지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지인한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서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양도성 예금 증서다. CD라고 하죠. 나번에 보시면 채무 인수 보시겠습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은행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다가 대출을 끼고 B한테 넘기는 경우예요. 그럼 B가 이 대출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때 보시면 인수인 B가 새로이 채무자가 되는 걸 면책적 채무인수. 이제 A는 빠지는 거지. 기존에 대출 받던 A는 빠지고 이 대출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B가 책임지는 게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고 A와 B가 함께 이 대출을 책임지는 게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매매일 때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되겠죠. 자, 5-4 보시면 채권의 소멸 있죠? 채권의 소멸은 종류와 의의가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별건 아닌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채권은 언제 없어지느냐? 첫 번째 방가로 1번 변제, 갚아버린 거죠. 대출 받았는데 갚았어요.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방가로 2번에 대물 변제, 내가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뭐 부동산으로 대신 갚은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소멸이 되겠고. 방가로 3번에 공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은행이 와가지고 A와 B가 서로 자기 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게 어차피 예금이라는 건 반환되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와서 싸우지 마시고 법원에 맡겨놓을 테니 공탁을 할 테니 두 분이서 소송을 하셔서 진정한 주인이 가져가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예금 반환 의무를 마무리한 거죠. 소멸이죠. 방가로 4번에 상계,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주고받을 돈을 같은 금액에서 퉁친단 말이죠. 속된 말로. 함께 없애버리는 거죠. 상계.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는 예금담보대출을 안 갚아요. 그럼 어때요? 예금과 대출을 함께 까버리는 거. 상계. 종류를 묻는 문제에 경계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방가로 5번에. 경자가 고칠 경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기존 대출하고 이렇게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 거. 그래서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거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고 한다. 기존 채무는 없어지는 거죠. 새로운 채무가 생긴 거고. 방가로 6번에 면해주는 걸 면제. 방가로 7번 혼동을 살펴봤죠. 채권과 채무가 동일하게 귀속할 때 어때? 없어지는 것이다. 자, 5-5를 보시면 계약이라고 나오고요. 나번에 보시면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낙성이라는 게 뭐냐면 허락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요물계약은 뭐예요? 물건의 인도, 즉 급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계약의 해지와 해지가 있어요. 계약 해지는 이제 없던 걸로 하는 거고, 해지는 우리가 통장 해지라는 표현을 쓰죠. 이 지자가 그칠지예요. 이 시점에서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이 전까지 통장 거래는 뭐 유효한 거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무효한 거죠. 그래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거, 그걸 계약의 해지라고 한다. 통장 해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와 사를 보세요. 소비 대차가 있고 소비 임치가 있죠. 소비 대차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소비 임치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란 말은 알아서 소유권을 가져와서 알아서 쓴다는 거고요. 빌렸다. 즉 무슨 말이냐? 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대출이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도 있고 여자친구랑 놀러 갈 수도 있고 알아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만기에 갚으면 돼요. 예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예금을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 줘도 되고요. 채권 사도 되고 대출해도 돼요. 알아서 소유권을 가져가서 동종동량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임치는 예금의 성격인 거고요. 법적 성격. 소비대차는 대출의 성격인 거죠. 그래서 소비대차 보시면 소유권을 상대방이 이전하고 알아서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같은 종류 수량으로 반환하면 된다. 대출이고요. 4번에 소비임치 보시면 일반 임치랑 틀린 거지. 그렇죠? 소비임치는 뭐냐? 예금을 받아서 알아서 쓰고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임치는 내가 맡긴 걸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맡겼으면 내가 맡긴 스마트폰을 줘야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특별한 S사에서 나온 그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임치가 아니라 이건 소비 임치다.
소유권을 수취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동종 동량으로 반환하는 것이다.